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이신 한충수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수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지난해 7월에 실존의 향기, 부제로 진실한 존재의 철학적 탐구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아주 예쁜 조그마한 하지만 단단한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진즉에 모시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계속 이제 간청을 드리고 해서 이제야 모시게 돼서 저희로서는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이 실존의 향기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어떤 철학 세계,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하이데거 전공이시니까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의 현대 철학자죠. 상당히 난해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하이데거의 철학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또렷하게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하이데거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또 한충 선생님의 철학 세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앞선 에피소드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이승종 선생님 대담 때 하이데거 여러 번 사실 언급은 됐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이데거의 어떤 사상 내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룬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차분하게 하이데거의 철학이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충수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바꾸셔서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진학하셔서 이제 다니시다가 독일로 이제 유학을 떠나십니다. 도독하셔서 독일의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지금은 수년째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지금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충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조그마한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아니 제가 이제 7월에 책이 나오고 이제 8월에 유럽에 한 달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있어서 이제 여기 못 나와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명을 대면, 핑계를 하나 또 하면, 이제 보통 대학에서도 교수들도 이렇게 점수를 받아요. 학교로부터 네. 점수를 받아서 이제 그걸로 뭐 승진도 되고 계약도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점수 중에 보면은 이제 교육 봉사 점수라는 게 50점이 있어요. 1년에 50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180점을 받았어요. 교육 봉사 점수만 180점. 이제 이 말은 제가 학교에서 일반 교수님들보다 3배 더 일을 한다는, 3배 더 이상으로 필요한 것의 3배 이상으로 일을 하신 거네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학기에 정말 너무 이렇게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못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방학도 맞고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보직도 여러 개 하고 계시고. 그쵸, 그게 다 이제 봉사 점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 사실은 선생님 저번에 말씀 듣고 나니까 저 이게 출연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못해서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된 거에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 말씀을 다 싶어서. 하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대담에 모실 때는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출간된 어떤 저서, 가급적 저서 아니면 역서. 근데 역서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고전 역서. 네. 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저자분을 모셔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체크업을 하느냐.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사실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네. 2주에 한 번씩 이제 교보문고에 갑니다. 가서 그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충은 좀 찍어 놓는데 그 찍어 놓는 건 아주 큰 범위에서 한 3, 40건 정도를 이제 집어서 갑니다. 네. 가면 가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이 책이 어떤지 네, 대충. 네. 그런데 제가 그 시점 선생님 이 책이 나왔던 거 한 8월 뭐 이때쯤에 이 책을 이제 보고 저는 정말 좋은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질문해야 될 내용인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이제 기획하신 줌 아웃의 방식이 아닌 줌 인의 방식 그렇게 이제 어떠한 구절을 네. 해부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부 다니고 할 때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온 분이 선생님들이 대체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혹은 뭐 한 학기 내내 나가봐야 뭐 한 30페이지 맞아요. 나가고 말고 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사실은 그 서울대에서 백종원 선생님 칸트 강의도 사실 그런 식이었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이 저는 철학에 접근하는 어렵지만 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구나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런 식의 방식이 그 더 이상은 미덕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만연돼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 방식 네. 제 기준에서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단순히 줌인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일단은 잘라서 분석하시고 그걸 다시 조립하시는 네. 방식이 이게 이런 말 죄송하지만 이게 공대 출신이 있어서 그런지 네. 쌈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이 책을 딴 책보다는 이 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된 게 아무튼 저로서도 매우 기쁩니다. 네. 매우 기쁘고 오늘 그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건 매우 많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진행은 전체보다는 좀 하이데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어떻겠나라는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이 책의 절반 정도가 하이데거죠. 하이데거에 네, 관련된 맞아요. 것이고 해서 네. 또 이게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또 정작 저희가 지향하는 넓이보다는 깊이라는 저희의 지향하고 조금은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루틴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시면 오신 게스트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어떻게 철학을 하게 되셨는지 네. 혹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더더군다나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공대를 나오시고 설학과를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제 그 경험한 제 선후배나 동료들을 보면 훨씬 오히려 철학과로 학부를 마친 사람들보다 더 강한 철학적 어떤 각성이랄지 어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에 강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철학과 대학원을 가시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로봇을 조립하고 로봇 조립 장난감을 이제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수학과 물리 교과목을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과를 갔고 이과 전공해서 공부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갔죠.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한테는 그냥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막연한 목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이제 막상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제가 생각해낸 목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제 사회에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입한, 이렇게 저에게 준 그런 이제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이제 달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자신의 목표가 없었어요. 대학 입학했을 때.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방황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고민했던 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사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연극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니체 철학에 대한 이제 특강을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연극반 안에서. 아, 연극반 안에서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연극반 선배였죠.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강연을 해줬는데, 강연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선배가 이제 니체 일화를 하나 얘기해줬는데, 그 일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 일화가 뭐였냐면, 니체는 이제 뭐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의 철학자로 유명한데, 어떤 사람이 니체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제 뭐 허무주의자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살아가는가?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니체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니체가 이제 그 질문에 독일어 단어 하나로 대답을 했대요. 그 대답이 뭐냐면, 독일어로는 이제 트로츠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답을 이제 선배가 이제 그 일화를 이야기해주고 이제 니체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사실 그때는 그 대답의 의미도 잘 몰랐는데, 저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눈앞에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군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적 체험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하이데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왠지 니체 철학을 공부하면 이제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벌써 이제 3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뭐 3학년 2학기는 그냥 이제 철학과 전공 과목을 들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이수학점을 다 채우고, 이제 4학년 때 이제 철학 교양 과목이랑 철학 전공 과목을 하나씩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 정말로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단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때가 2004년인데 지금 이제 20년 지났죠. 근데 그때 그 예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직 삶의 의미나 이제 어떤 목적을 찾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앞으로도 더 깊이, 더 많이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네. 연극반 안에서 있었던 니체 특강에서 니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네. 삶의 해답을 네. 접하시고 무언가 네. 확 밝아지신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서 군대를 가시고 졸업을 하시고, 군대에 가셨을 때는 어땠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갔다가 예. 그러면 대학원을 그쵸. 네. 그러니까 대학원을 들어가고서 가신 거는 아니고. 네. 네. 그럼 군대를 가실 때 이미
나는 철학과 대학원에 갈 거야라는 생각.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실 철학책도 많이 들고 갔어요. 근데 혼자서는 제가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영어 공부랑 이제 제2외국어,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 좀 바탕을 좀 깔아놓자. 집안을 좀 튼튼히 네. 하자. 어차피 영어 그 점수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2외국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니체의 영감을 받으셨으니까 독일어는 해야 그쵸. 될 것 네, 같고. 정말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무모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뭐 가장 이상적인 길로 방향을 잡아서 가신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게 물론 그 철학의 세례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떤 에너지가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평생 가는데 수행적 차원에서는 걸림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언어부터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건 네.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또 그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져서 네. 그때 혹시 가져가셨던 철학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 철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김남두 교수님이 힐랍 해주신- 철학.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제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거스리라고 하는 사람의 힐랍 철학 입문이라는 책이랑 아주 좋은 책이죠. 네, 그 책이랑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김남 선생님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한 번 또 찾아뵀었어요. 철학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김남두 교수님은 그냥 좋은 책을 계속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책을 골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베르그송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론 네. 그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저기 러셀이 쓴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책, 네, 예, 네, 그 네, 세 권을 추천을 그 했어요. 서광사에서 나왔던 네,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기본적인 책들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그걸 혼자서 읽고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아마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제대할 때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 저도 이제 제가 철학에 입문한 초기에 접했던 책들인데 저도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웠고, 이게 소위 이른바 그런 점에서 사실 선생님 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줌 아웃 방식의 글쓰기, 베르그송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거스리 책도 그렇고 러셀 책도 그쵸, 그렇고. 네. 러셀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걸 맞아요. 설명하는 네. 게 철학적 문제들이라는 책인데 원제가 이제 Problems of Philosophy죠. 근데 거기 보면 뭐 센스 데이터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센스 데이터가 뭔지를 모르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개론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랄까. 정작 나중에 이제 철학을 뭐 어쨌든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쭉 30년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개론서가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야.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주니까 네. 사실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 근데 개인적으로 뭐 맥락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힐랍 철학 입문, 그 박종현 선생님께서 박종현 번역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원제가 The Greek Philosophers라는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권하고, 누가 이제 힐랍 철학 관심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책부터 읽으라 권하고, 그 WKC 거풀이 있죠. 그 워낙에 영국 사람 특유의 어떤 깔끔함과 엄밀성으로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풍부하진 않더라도 아주
그 면도날처럼 음. 잘 설명을 한 책이라 기잡 철학에 대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시니 어떻던가요? 그 뭔가 좀 이게 니드가 만족이 되던가요? 일단은 저는 대학원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같이 공부하는 이제 철학과 이제 학우들, 이제 선후배들, 그분들이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받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이화여대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와서 이제 그 뭐랄까 소속감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제 지도 학생들이 가령 이제 뭐 요즘 이제 이대 본교 출신이 아닌 이제 타 대학에서 와서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다가 와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철학과 본과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공대에서 왔고 그리고 또 철학도 잘 모르고 나이도 조금 많았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데 거기 있던 이제 학우들이 뭐 그런 거 전혀 구애에게 뭐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이제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세미나도 되게 많이 했고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이제 술도 자주 마시면서 식사는 뭐 점심 저녁 같이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다시 어떤 뭐 고향, 가족을 찾은 것 같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심리적 안정감을 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즐겁게 대학원에 연구실에 매일 나가서 연구실에서 잘 때도 있고. 그 오동에. 네, 맞아요. 네, 네. 그 시절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정말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같이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전 너무 좋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공대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던가요? 공대도 상당히 그쵸.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게 랩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공대에서도 아마 대학원을 갔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학부를 다녔을 때는 제가 기계항공공학부였는데 한 학년에 300명이었어요. 네, 거기서 그게 저는 좀 원 오브 데미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철학과 대학원 뭐 아마 공대도 이제 연구실을 갔으면 연구실에 당연히 뭐 제 자리가 있고 지도 교수님도 매일 보고 아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인문대 대학원을 오니까 이제 훨씬 더 다들 가깝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대학원생이면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연구실에 자기 자리 있고 그렇죠. 출근하듯이 가고 네, 맞아요. 도서관에 물론 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루틴이라는 게 그 약간은 느지막이 이제 뭐 10시쯤이나 이렇게 가서 가방 놓고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보통 네. 커피 한잔 할래? 뭐 네, 네, 네. 그래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또 이제 책 좀 들여다 보다가 점심 시간 되면 또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럼 또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네. 그 오후에는 이제 스터디 잡혀 있으면 이제 가서 스터디하고 네. 저도 그 시절이 많이 사실은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동양 철학 전공이었으니까 약간의 분위기는 다른데 특히 저는 서양 철학 전공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이즈가 크고 사실은 서울대 철학과 서양 철학 전공은 전국에서도 정말 큰 사이즈의 과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적당히 많아요. 너무 적으면 또 그 안에서 또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다닐 때는 서양 철학 전공이 방을 한 3개쯤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맞아요. 제가 다닐 하는데,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면 이게 적당한 거리도 있고 친할 때도 친하고 이게 상당히 이상적 거리가 생기는데 동양 철학 전공도
방은 실질적으로 3개를 썼습니다만 실적은 2개인 셈인데 너무 수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 전공들만큼 좀 다이내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그 생활을 그렇게 하나의 아주 포근한 루틴이 네, 맞아요. 있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밤도 새고. 네, 네. 그리고 저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 학교에 뭐를 제출하면 이렇게 밤에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원래는 경비 아저씨, 수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다 가라고 이제 맞아요. 그러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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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가를 받으면 네. 안 가도 되는. 네. 그래서 숙박계라고 하죠. 숙박계. 숙박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석사 논문 쓸 때 한 달 정도 거기서 그냥 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상 위에 담요 깔고 그냥 거기서 자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셨군요. 그 뭐 혹시 뭐 특별히 기억나는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처음에 한 1, 2년은 그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되게 벅찼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초가 없었고 배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또 한 번 이렇게 뭐랄까 이건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준 수업이 있었는데 2번째 세례.